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연 3% 수익률 그리고 5%의 세제 혜택까지 주는 펀드 상품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이 펀드 상품은 일명 뉴딜 펀드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의 파격적인 5% 세제 혜택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뉴딜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가의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중에 있는 막대한 유동 자금이 펀드와 함께 하게 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수익도 얻게 하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을 얻게 민간의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제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의 재형저축 수준은 아니지만 중산층과 서민이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 기반도 함께 만들면 훨씬 더 미래로 나가는데 힘을 가지게 될 거다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예, 요즘에 뭐 워낙 저금리고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처가 잘 없다 일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5% 세제 혜택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오질 않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금이 3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4% 계산하면 1,2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이걸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은 이게 세금이 504만 원을 내야 되는데 예. 이거를 그 저일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한 440만 원 정도가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요즘에 은행에 그 예금을 하게 되면 거의 이자하고 세금을 내면 거의 없잖아요. 예. 그거에 비교하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억에 1,200만 원의 수익금 발생했을 때 지금 종합소득세로 하면 500만 원의 세금인데 만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그 법이 통과되면 6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예, 예. 일단 그러면 이 뉴딜 6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원을 내게 되는 거니까요. 예. 일단 뉴딜 펀드가 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게 원격 교육이나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나 아주 이 디지털의 세상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점점 더 이번에도 이 물폭탄 비를 보지만은 앞으로 기후 변화나 우리가 새로운 이 성장 방식, 그린 뉴딜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나아가려면 사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과거 예를 보게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IMF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었거든요. 예. 그때는 우리가 IT 테스트 베드 국가가 되자. 그래서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그때 주파수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했거든요. 예. 그 돈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IT를 깔았죠. 예. 그러니까 결국 다음이나 네이버라는 벤처가 나오게 된 거고 IT 벤처 버블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까지 나오게 됐고 그때 코스닥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고 결국은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디지털 시대에 이거를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약간 그 혁신 경제에 좀 뒤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때 그러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해서 처음엔 테스트 베드 국가로 그다음 나와서 디지털의 선도 국가로 이 그린의 우리가 지금 그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악당 국가로 불리는데 여기서 선도 국가로 넘어가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1년에 우리가 국민 세금이 500조이고 금융기관에 잘 돌리는 것이 대략 8천조이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1경 8천조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냅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거를 활용을 높여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 근데 투자를 이끌어내야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투자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선도 국가로 가자. 그린 악당 국가에서 우리가 그린 선도 국가로 가자. 그래서 좀 국민이 이 코로나 위기를 좀 넘어가 보자,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예. 만든 펀드죠. 네.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린, 뭐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 뭐 이쪽 분야에 한번 투자해보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만일 손실이 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결국 이건 중산층과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 IMF 때나 2008년도나 경제 위기가 나면 그 뒤에는 항상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나은 과거의 재형저축 수준은 아니지만 좀 그런 같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현행 그 자본시장법상 원금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어허. 그래서 대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투자자 중에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오게 되면 훨씬 더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 기반 신용 보증 기금도 있고 이런 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보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좀 상당히 안정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이익을 좀 더 낮게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부처하고 금융 전문가들하고 제가 한 2달 정도 계속 토론을 해왔거든요. 예. 이런 상품은 훨씬 더 민간과 국가가 계산했을 때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익이 가도록 충분한 이 설계를 해서 좀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7, 80년대는 사실 돈 벌어서 저축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낙 그때 금리가 뭐 10% 이상 금리였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럴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펀드 이야기할 그렇죠. 때 지금은 돈을 맡겨도 오히려 지금 돈이 마이너스 금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혹시 손실이 나면 뭐 세금으로 결국은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쪽에서는 투자금 3억 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금의 5%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투자금에 3억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14%의 원천 징수세를 적용한다. 14% 상당히 낮은 건데 네. 그 투자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게만 이득을 돌려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냐면 예. 3억 미만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파수까지 팔아가지고 우리가 투자금을 마련했거든요. 그럼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는데 경제가 우리가 좀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전부 세금으로 하기엔 너무 부담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중산층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돌고 있는 이런 유동자금을 오히려 끌어들이면 저는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거 자체가 또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는 사실 중산층도 있고 좀 부자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들을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3억 이상 부자가 투자를 해도 혜택은 밑에 분이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한 달 반 이상 아주 여러 차례 집중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당 이야기도 여쭤보죠. 통합 오랜만에 됐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통합당에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그 총선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부동산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 무슨 특별한 국민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낸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도가 빠진 거는 이쪽이 잘못한 것이죠.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부분이죠. 근데 그럼 왜 지지도가 빠졌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부동산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1년에 14% 이사를 다니거든요. 예. 근데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로 수도권에 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이게 좀 약화되면서 수도권에 상당히 2008년 이후에 집중 현상이 몇만 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나홀로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 수요가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의 발표가 너무 일방적이다. 우리가 이 집 하나를 좀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이런 분들의 열망과 소망을 좀 대변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한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든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는 이 정부고 당이었으면은 이렇게 정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너무 좀 일방적이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마음하고 멀어지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지율은 상당 부분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가 정말 과거 한 10년을 주기로 계속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요 대책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집값 안정이 처음이겠지만 결국은 집 걱정 없이 정말 소유든 임대든 정말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평생 이 집 하나에 이렇게 평생이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질 좋은 공공주택을 어떻게 하면 이 대규모로 걱정 없이 이게 공급하고 소유하고 또는 임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는 우리가 정말 확실한 대책을 저는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민이나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그리고 내 집 마련 하나를 살려고 열심히 사는 그분들에게 정책을 좀 집중하고 고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거는 시장이 관여할 일이고 정부는 조금 더 그 시장은 좀 냅두고 우리가 좀 질 좋은 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저는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무 정책을 빨리 내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실제로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방향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이반됐으니까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정책실장이라든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정책이 한 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를 저는 당이나 조금 일단의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현재 정책을 이끌어 나간 부분들이 일정한 정책적인 효과나 이 평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정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를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어떤 걸 수립할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빅히트 사업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빅히트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회사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사업 설명회가 뭐예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한 201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사업 설명회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해외 투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올립니까? 일단 앨범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는데요. 이제 상반기 가온 앨범 차트를 보면 앨범 판매량 순위 100위 내에 있는 그 아티스트의 전체 판매량 중에 40%가 이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 작품이고요. 그리고 톱10 판매량의 53%가 또 빅히트 레이블즈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수익 비중이 2017년 22.3%에서 지금은 2배를 넘은 45.4%가 됐다고 합니다. 예. 방탄소년단 캐릭터 타이니탄도 데뷔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타이니탄이 방탄소년단의 캐릭터예요? 네, 방탄소년단의 제2의 자아가 발현해서 탄생한 캐릭터고요. 매직 도어를 통해서 현실 세계로 넘나든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좀 단순히 캐릭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타이니탄 친구들이 독자적으로 한 섬유유연제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제2의 자아지만 독자적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친구들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캐릭터, 상품 같은 것들이 나올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 인기 있으니까 캐릭터도 인기가 자네 따라오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정말 귀엽더라고요. 정말 잘 만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제 사진은 어떻습니까? 예, 타이니탄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히트 4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상반기까지 컴백한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라인업이 준비돼 있죠? 네, 일단 이번 달 21일 날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께 후배 그룹이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새 앨범을 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방시혁 지금 빅히트 의장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가하고 있는 엠넷 예능이 있어요. 아이랜드라고. 예. 이 데뷔조도 올해 안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좀 기대를 몇 년 동안 많이 받고 있는 게 SM엔터테인먼트에서 영입한 민희진이라는 브랜드 총괄이 있어요. 예. 이제 이 민희진 브랜드 총괄이 관여하는 신인 걸그룹이 내년에 론칭이 될 계획입니다.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방탄소년단 이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분발해야겠네요, 빅히트. 근데 방탄소년단이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같은 소속사 이 친구들도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서 조금 어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때요? 네, 엄청난 후광 효과를 사실 누리고 있어요. 예.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그렇게 국내에서는 대중적인 뭐 인지도를 확보하진 못한 상황이지만 일단 앨범을 내면 뭐 아이튠즈 같은 데서 50개국 1위 뭐 이렇게 할 만큼 사실 해외 팬덤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요. 이 아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반응보다 해외 반응이 굉장히 높고 아직 데뷔하기 전인데 그 위버스라고 빅히트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팬덤이 한 150만 명 정도가 지금 모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음악계가 어려움 겪는 와중에도 음원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독자적으로 일단 상장이 돼 있는 지니뮤직 보면 2분기 매출이 618억 원, 영업이익이 31억 원이었는데 이거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멜론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상장이 돼 있지 않아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수치를 알기가 어렵지만 모기업인 카카오가 2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고 여기서 멜론 등 음악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1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코로나19가 어렵습니다만 음원은 뭐 그냥 코로나19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공연계가 타격을 받았으면 받았지. 네, 공연계가 타격을 받고 사실 음원도 유통이 좀 1, 2분기엔 좀 저조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오히려 오프라인 공연이 취소가 되고 2분기부터는 이제 온라인 공연이 많이 개최가 됐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멜론이나 지니 같은 기업들은 이런 기술적으로 이미 많이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공연을 엔터사들이랑 같이 개최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수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자체 콘텐츠는 어떤 걸
있을까요? 이제 진이는 잼스라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유튜브. 네, 개설했어요. 그래서 뭐 지니 내에서도 지니 TV 이용해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일단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이 릴리즈 되고 있고 그리고 멜로는 이제 음악만 들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거 하시듯이 이제 멜론 내에서도 여러 사회 뭐 저명 인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자신의 예. 삶을 얘기해주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이제 릴리즈를 하고 있죠.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사연을 섞어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없앴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이후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딱 한 달 됐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사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좀 이른 단계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이런 기조를 앞으로 계속 유지는 하겠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뭐, 이용자들 반응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실시간 차트를 없앴는데 뭐 다운로드 더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차트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반론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사실상 그리고 멜론이 이 실시간 차트가 없는 거의 유일한 사이트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국내 최대 기업인 멜론이 좀 이런 행보를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이런 선순환 효과가 좀 밑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온 앤 오프 네. 컴백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었는데 데뷔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이번에 미니 앨범 스피노프 발매했는데 이게 예스24 기준 8월 2주차 앨범 판매 순위에서 1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타이틀곡이 스쿤비 스위밍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이제 벅스 뮤직에서 차트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음원 차트 1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인기의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 온앤오프가 명곡 맛집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좀 이번에도 입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노랫말 이런 것들이 이 여름이라는 계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가 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온앤오프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네. 이 그룹의 음악은 10대, 20대 가장 많이 듣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듣는데 요 온앤오프랑 작업을 많이 하는 프로듀서 황현 모노트리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이 네. 프로듀서 자체도 굉장히 매니아층이 탄탄하거든요. 근데 이 황현이라는 프로듀서를 좋아하는 팬덤은 뭐 옛날에 샤이니 막 데뷔하고 이랬을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뭐 30대나 이런 팬덤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팬덤이 합쳐지면 네, 아마 30대까지 아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귀에 익숙한 그룹이 들렸습니다. 샤이니. 네. 샤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근데 이 온앤오프 팬 쇼케이스 때 무단 침입자가 발생했다. 네,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얼굴 식별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요. 비공개 리허설과 또 공연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아티스트랑 스태프들 먹으라고 둔 케이터링을 이제 무단으로 취식하다가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안84. 이 기안84의 웹툰 복학왕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복화강 303화부터 304화까지 광어인간 편에서 이제 여성 캐릭터인 봉지은이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봉지은이 계속 무능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장과 뭔가 교제를 하고 팀장과 뭔가 성관계를 맺어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나타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 장면과 내용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삭제됐습니까? 네, 일단 주인공 우기명이 이 팀장한테 봉지은하고 잤느냐고 물어보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제 이건 잤느냐 대신에 같이 있었어요? 라고 묻는 걸로 수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봉지은이 팀장 앞에서 자기 배에 조개를 올려놓고 깨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개가 좀 성관계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건 대게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네. 창작물 만한데 네. 뭐 창작물에까지 무슨 여성 혐오니 뭐 이렇게 꼭
딴지를 걸어야 되느냐. 그럼 크리에이터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예.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예. 뭐 이런 공익적인 부분 차원에서 논란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하겠지만 어떤 이 국민적인 뭐 정서나 뭐 여론에 아주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뭐 그거는 또 그 작가 역시 좀 사회랑 합의해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안84의 입장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거 수정하고 하면서 자기가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의도가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다고 표현을 이제 조심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이버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이버에서 먼저 입장이 나왔고요. 예.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문제가 된 장면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후에 문제가 된 내용이 수정이 됐고 그다음에 기안84 입장이 나온 거죠. 근데 플랫폼인 네이버 쪽에서도 네. 이 만화가 하루에도 몇천 개씩 쏟아질 거 아닙니까? 웹툰이. 그걸 다 검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기안84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인기 웹툰 작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모든 작품을 다 그렇게 일일이 보고 고칠 수는 없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위주로는 네이버 웹툰 측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맛있는 녀석들이 유튜브 100만 구독자 돌파 기념 랜선 팬미팅을 열었네요. 네, 어제였죠. 이제 13일 저녁에 유튜브 채널에서 100만 돌파 기념 라이브 방송을 열었고요. 유민상, 김준현, 김민경, 문세윤 등 출연진 4명이 모두 출연을 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이 맛있는 녀석들 1회 때 인터뷰했었습니까? 네. 감회가 정말. 남다르겠네요.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되게 자타공인하는 대세들이지만 이 예. 5년 전만 해도 이런 조합이 크게 흥행할 거다 이렇게 확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때 김준현 씨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프로는 5회 단위로 특집을 하겠다. 왜냐면 언제 프로그램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이제 5년이나 넘긴 장수 프로그램이 됐고 구독자 100만까지 넘겼다고 하니까 약간 제 일이 아닌데도 기분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예. 보니까 유튜브는 4년 6개월 만이네요. 만으로 4년 네. 6개월 만에 100만. 네. 저는 1년 만에 26만. 그러면 3년 뒤에 받으시나요? 더 빠르겠죠? 맛있는 녀석들보다. 아,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네. 예. 100만 기념 팬미팅인데 특별하게 뭐 다른 행사라든가 콘텐츠라든가를 가졌습니까? 아, 사실은 좀 특별한 먹방 기대했는데 그거는 없었고 예. 대신 100만이 되면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이라는 거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같이 언박싱 하면서 네, 우리가 언제쯤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을 수 있을까? 10만이 실버. 실버, 네. 100만이 골드, 그 다음에 1000만이 되면 다이아몬드 버튼이고요. 5천만이 되면 루비 버튼인가를 네, 줍니다. 저는 한 달 만에 10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요? 1년이 지났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가 참, 네.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셔가지고 계획을 못했나 봐요. 100만 대 2개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 근데 그런 사람도 진짜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이 맛있는 녀석들이 어쨌든 먹방 콘텐츠잖아요. 네, 그쵸. 예. 근데 먹방 콘텐츠를 한 유튜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네. 것들 중에 이렇게 사랑받는 다른 먹방 콘텐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분도 있었고. 네. 근데 이 맛있는 녀석들은 그런 논란 없이 쭉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코미디언 네 분의 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같이 개그맨 출신이고 예전에 같이 합을 맞췄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합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맛있는 녀석들은 사실 TV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SNS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옛날 방송들을 풀로 서비스를 해줘요. 무료로. 예. 근데 이런 게 사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에 만녀석들 안 보던 사람들까지 이제 유입이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부터 운동뚱이나 오늘부터 댄스뚱 뭐 잠룡 20기 같은 파생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인기 비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 코너는 맛있는 녀석들까지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